한국이 우리 위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20년간 8대의 정찰 위성을 동원했고 일본은 최정예 군사기술진을 총투입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 우리 손바닥 아니지. 일본은 비웃었고 미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한국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백악관 군사기지 사진이 한국에 의해 공개된 순간 도쿄와 워싱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 300명의 연구진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이 모든 걸 막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미일 연합의 공격을 예측하고 대비했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습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 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NSC 사무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포토맥강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누리호 4차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로켓, 환호하는 한국 기술진들, 그리고 발사 성공이라는 자막. 세 번째 반복 재생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는 브리핑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맹 우주태세, 통제된 성장이었습니다. 그 아래 제가 직접 적어놓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한국 후발주자, 일본, 규칙 설계자, 미국, 최종 심판자. 손에 든 태블릿에 펜을 대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동맹국의 우주 능력은 미국 주도 질서 안에서 조정 가능한 변수로 관리되어야 한다.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감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요. 벽을 돌아보니 명문대 졸업 액자들과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 유럽 정상들, 그리고 대통령과의 사진. 저는 이 판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했죠. 다시 화면을 보니 누리호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긴 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게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저는 태블릿에 다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인정하되 프레임은 우리가 짠다. 파일을 저장하면서 제목을 동맹 우주능력관리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 문서는 며칠 뒤 백악관 상황실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어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만들어지고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화면 속 한국 기술진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순수한 기쁨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제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NSC 핵심 참모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앞쪽 스크린 옆에 서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슬라이드에는 한국 아리랑 7호의 예상 해상도 0.25m,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률,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군사기지 위치가 냉정한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계획대로 발사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미국 상업위성 수준의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일본 측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장관은 자료를 넘기며 뭔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동맹 우주전력 통합 차원에서 적절한 조율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세부 전략은 도쿄와 서울을 방문해 직접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고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쪽에 앉아있던 젊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름은 제임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로웰 보좌관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료를 내려다보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미국과 일본의 통제 시도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제임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동맹도 영원히 종속을 원하진 않습니다. 안정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순간 누군가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접근이군요. 국방부 차관보의 목소리였어요. 몇몇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동맹의 안정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죠. 시선을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면서 그 말이 제 머릿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안정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복도를 걸으며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이 일을 해왔어요. 현실주의자로 살아왔죠. 존중도 좋지만 먼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도쿄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화면이 떠 있었어요. 클릭 한 번이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며칠 뒤 제 일정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서관 3층, 국방부 차관보 시아 파슨스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녀는 50대 초반의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낀 그녀는 벽면 스크린 앞에 서서 자료를 넘기고 있었죠. 로웰 보좌관, 이걸 보세요.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민간 위성 궤도가 다층 레이어로 표시됐어요. 현재 우리 연합 감시망의 구조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추가하면 레이저 포인터가 한반도 상공을 가리켰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역이 사실상 한국의 독자적 감시 범위에 들어갑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측 반응이 심상치 않다던데요. 당연하죠. 시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걸 국가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서려 한다고 보는 거죠.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나리오가 나타났어요. 비상대응 플랜 B, 전자교란 작전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만약 외교적 조율이 실패한다면 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에겐 비상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통신과 레이더를 못쓰게 만드는 신호방해 기술. 동맹국 위성에 대한 공격이었죠.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카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로웰 보좌관, 당신도 알잖아요. 기회이자 리스크라는 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플랜 B의 구조를 그리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 일정표가 놓여 있었죠. 도쿄 이틀, 서울 하루 반. 만날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방위상,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 김세진,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과 나로우주센터의 실무진, 박준혁 발사본부장, 최소윤 박사.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곧 만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태블릿을 열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는 공동 대응 프레임을 확정하고 한국과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한국과는 뭘 해야 할까요? 설득, 압박, 협력. 창밖을 보니 포토맥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위성 궤도, 영상 해상도, 통신 주파수 같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공식 문서에 담을 수 없는 생각들을 적곤 했죠.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필요하면 신호 차단까지도 검토한다. 글씨를 쓰고 나서 잠시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곧 노트를 덮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판을 관리하겠어요. 그게 제 책임이고 제 일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쿄행 일정 최종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울 쪽 미팅도 세팅 완료했는지 체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곧 책상을 떠나 실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도쿄로 떠나기 전날, 저는 CIA 본부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 랭글리 중앙정보국 건물 지하 3층. 여기는 NRO 국가정찰국과 합동 브리핑이 열리는 보안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몇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웰 보좌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수석 분석관이 손짓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죠. 오늘 브리핑은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 누리호 발사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본 자료와는 달랐어요. 훨씬 더 상세했고 붉은색 경고 표시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완전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리랑 7호의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해상도 0.25m. 일부 영역에서는 0.2m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상업 위성보다 앞선 성능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NRO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통신 암호 모듈입니다. 양자내성 암호를 실험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양자내성?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뚫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이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목이 말랐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미군 기지 지도였어요. 오키나와, 괌, 필리핀, 한국 내 기지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동맹국 카메라에 노출되는 겁니다. 0.25m 해상도면.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차량 종류 식별, 무기 체계 파악, 심지어 인원 동선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일본 측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폭발적입니다. 다른 분석관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이걸 국가 자존심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연일 한국이 우리 위에 서려 한다는 논조를 쏟아내고 있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맹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보좌관님.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그가 잠시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이 이 위성을 띄우면 동북아 군사 균형에 변수가 생깁니다. 큰 변수가요.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넥타이를 풀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파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는 내일 아침 6시였어요. 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본과 함께, 그리고 서울에서.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죠. 시아 파슨스로부터였습니다. 동맹이라도 필요하면 통신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 타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저는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어 보드 가운데 세로선을 그었죠. 왼쪽에는 통제, 오른쪽에는 신뢰라고 적었습니다. 왼쪽 통제 부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상도 제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 핵심 부품 수출 통제.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이건 제가 25년간 배워온 방식이었습니다. 확실하고 검증됐고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달랐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공동 연구, 단계적 권한 이양, 상호 감시 기준 협의. 적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침 회의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안정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제임스 국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주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현실은 힘의 균형이고 질서이고 관리입니다. 마커를 들어 통제 쪽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일단은 통제부터다. 존중은 나중에 생각하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커를 내려놓는 손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커리어, 동맹관계, 미국의 입장. 모든 게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죠. 책상으로 돌아와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필요하면 플랜 B까지 추진한다. 글씨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동맹국 위성을 방해한다는 게.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 질문도 함께 넣어버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몇 시간 뒤면 공항으로 가야 했죠. 가방엔 이미 도쿄와 서울에서 쓸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미일 우주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그럴싸한 제목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통제 방안이었어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이트보드의 동그라미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저는 도쿄라는 특수한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아 파슨스였습니다. 로웰 보좌관, 바로 펜타곤으로 오십시오. 지하로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 남지 않는 회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결정들. 펜타곤 지하 합동작전센터,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고 나서야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죠. 시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직접 닫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음악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어요. 화면에 빨간색 파일이 떴습니다. 통신 방해 작전 7A, 동맹국 대상 테스트.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능력이 통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겐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시아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측과 이미 기본 합의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우리의 플랜 B입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위성 궤도, 통신 주파수, 방해 신호 강도까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 위성의 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지 않죠. 만약 실패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처리합니다. 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주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태양풍, 우주 쓰레기,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발사 순간, 방해 신호,
통신 두절. 그리고 우리는 도와주러 온 동맹국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맹국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정당합니까? 시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로웰 보좌관, 당신도 도쿄에서 봤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한국의 기술력이 이대로 가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게 더 큰 갈등을 부를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기술적 불균형은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공해야 합니다. 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글쎄요, 실패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녀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서였어요. 제 서명만 있으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한 번의 서명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한 거야.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단 로웰.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시아가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실무진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나로우주센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웠어요. 겨울 끝자락이라 그런지 공기가 날카로웠습니다. 발사통제동 앞에 선이 하얀 건물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로웰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박준혁 발사본부장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시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앞장섰습니다. 발사 관제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수십 개의 모니터와 콘솔이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로켓 발사의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위성 상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박 본부장님, 이건 동맹 협력 차원에서 준비한 발사 데이터 자동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우리 쪽에서도 기술 지원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준혁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동맹 신뢰가 중요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읽을 수 없었어요. 옆 건물도 보여드릴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통신 연구동입니다. 복도를 지나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연구실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발사 통제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집중된 공기였죠. 한 여성이 모니터 앞에서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최소윤 박사입니다. 준혁이 소개했습니다. 위성통신과 암호 시스템 담당이죠. 소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했어요. 인사도 없이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 작업 중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프로그램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주파수 도약 시스템도 테스트 중입니다. 소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전히 화면을 보며. 통신 방해를 이겨내는 작업이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신 방해라는 말을 그녀가 먼저 꺼낸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윤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주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휴게실로 가시죠. 연구동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유는 다시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의 읽을 수 없는 미소, 소윤의 차가운 눈빛. 이들은 뭔가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플랜 B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워싱턴 우주군 상황실, 콜로라도 기지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전송되는 발사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보좌관님. 기술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발사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추진체 상태, 궤도 계산, 통신 주파수. 모든 게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로웰 씨, 우리도 데이터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하와이 기지로, 거기서 다시 도쿄로. 완벽한 흐름이에요. 좋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이게 동맹 관리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컨트롤 타워니까.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에서 보고했습니다. 한국 위성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맹 우주전력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죠.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로웰. 계속 진행하세요. 일본 언론도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미일 관리체제 편입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도쿄 보수 신문은 더 노골적이었죠. 아시아 우주 질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한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항의도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했죠.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나로우주센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문득 최소윤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우주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라고 했던 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에요. 데이터는 정상이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저는 나로우주센터 지하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두운 복도, 들리지 않는 소리들. 그리고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깼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로웰, 아리랑 7호 발사일이 확정됐습니다. 3주 후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플랜 B 실행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리허설부터 시작하죠. 아리랑 6호 궤도 보정 때 소규모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리허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만 건드려 볼 겁니다. 시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우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우리는 한국 위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판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아리랑 6호 궤도 보정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우주군 상황실, 도쿄 방위성, 그리고 나로우주센터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동맹 우주전력 통합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웰 보좌관님,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됐습니다. 담당관이 헤드셋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리벽 뒤에서 상황실을 내려다봤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한반도 상공 궤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도쿄 준비됐나? 통신망으로 물었습니다. 하이. 일본 측 대답이 들렸습니다. 방해 신호 대기 중입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동맹국 위성에 대한 실제 공격 리허설이었습니다. 한국 측 상황은?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담당관이 대답했어요. 나로우주센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 위성 궤도 조정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분 후 시작합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분 전. 화면에 아리랑 6호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한반도 상공 500km. 1분 전. 방해 신호 준비. 도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초.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작. 순간 화면의 신호 강도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위성의 송신 데이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출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신호 손실 15%.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방해 신호 효과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측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대답했어요. 복구 작업 중인 듯합니다. 5분 후 한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복구 불가능했을 겁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성공입니다, 보좌관님. 담당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야. 플랜 B가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지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최소윤 박사는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패턴 캡처 완료. 화면엔 우리가 보낸 방해 신호의 주파수, 출력, 변화 패턴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구조화되고 분석되고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반격하지 않습니까?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받아요. 더 많이 수집할수록 좋으니까. 준혁 본부장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면 충분합니까? 예. 소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본 게임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믿었죠. 표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국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백악관 소회의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대통령, NSC 참모진, 시아 파슨스, 그리고 저. 녹음 장치는 모두 꺼졌어요. 벽면 스크린에 도쿄와 하와이 기지가 연결됐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아가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리허설은 성공했죠? 예,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만약 실패하면 동맹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알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화면에 작전 계획이 떴습니다. 미국 위성 5기, 일본 위성 3기. 총 8기의 위성이 동원되는 전면 재밍이었죠. 이 정도 규모면. 참모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위성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웰.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정문에 시스템 점검 중 외부인 출입 통제라는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외부 인터넷 회선이 끊겼어요. 무선 통신망도 차단됐습니다. 준혁 본부장이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외부와 모든 연락을 차단합니다.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300명의 연구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 통제실에서는 최소윤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최신 암호 시스템 점검, 통신 채널 전환 장치 가동, 신호 차단 대응 프로그램 업데이트. 엔지니어들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커피 잔이 쌓여갔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죠. 수면 교대조 운영합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소윤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는 식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나로우주센터 연락처를 봤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보였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할 거라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발사까지 6일. 플랜 B 실행까지 6일.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 고흥의 밤하늘 아래 300명의 연구진이 조용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 두 세계가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발사 당일 고흥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우주군 통제실 유리벽 뒤에 서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여기는 전날 오후였죠. 화면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발사 10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제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도쿄 방위성과 하와이 기지가 동시에 연결됐습니다. 신호 차단 시스템 준비 완료입니다. 시아가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나요, 로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발사 5분 전. 화면 속 나로우주센터 엔지니어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콘솔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지시하고 있었죠. 방해 신호, 발사와 동시에 투입합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발사 1분 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초. 화면 속 로켓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0, 9, 8.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3, 2, 1. 발사. 불길이 폭발하며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스템도 작동했어요. 재밍 신호 투입. 도쿄에서 외쳤습니다. 8대의 위성이 동시에 방해 신호를 쏟아냈습니다. 화면의 신호 강도가 급격히 흔들렸어요. 목표 신호 포착.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호가 사라집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시야가 다가섰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리랑 7호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대역 전체 스캔.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없습니다.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도쿄 상황은? 시야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일본 측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어요. 상황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담당관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라졌다고? 방해 신호가 너무 강했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시야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뭔가 다릅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이게 승리인가요? 아니면 재앙인가요? 같은 시각, 고흥 지하 통제실. 궤도 진입 성공.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윤 박사 상황은? 완벽합니다. 소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신 채널 전환 성공, 암호 체계 안전, 방해 신호 모두 막아냈습니다. 모니터엔 아리랑 7호가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볼 수 없는 위성. 보이지 않는 눈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2단계 시작합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소윤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카메라 활성화. 콜로라도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신 두절.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시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로키 산맥이 저 멀리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콜로라도 상황실은 여전히 혼란 속이었어요. 담당자들이 모든 통신 채널을 뒤졌지만 아리랑 7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기술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위성이 궤도에서 사라질 순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신호 포착.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호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추적입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시야가 다가섰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낸 방해 신호의 주파수, 강도, 공격 패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방해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전부 캡처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죠. 어떻게? 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들켰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로웰, 지금 무슨 일이야? 대통령 보좌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고흥 지하 통제실에서는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격 기록 저장 완료. 화면엔 미국과 일본의 방해 신호 공격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간, 주파수, 신호 강도, 발신 위치까지. 증거였습니다. 이걸 공개합니까?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카드는 적절한 때 써야죠. 소윤이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2단계 임무 시작. 목표물 촬영. 위성 카메라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콜로라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동맹국을 공격했어. 그리고 들켰어. 손을 씻으며 물을 떠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시아를 만났습니다. 추적 증거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지워요. 우주 환경 오류로 처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증거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로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 로키 산맥이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통제를 시도한 우리가 결국 통제당했구나.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한국 아리랑 7호 초정밀 영상 공개. 저는 호텔 방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어요. 백악관 남측 정원. 0.25m 해상도.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까지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 펜타곤 중앙 마당. 사람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했어요. 그 다음.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정박된 구축함의 무기 체계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도쿄 방위성 건물. 옥상의 안테나까지 또렷했죠. 한국이 촬영 시점은 발사 직후로 추정됩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이는 아리랑 7호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백악관, 펜타곤, 국무부. 모두 제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아의 문자가 왔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복귀하시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BBC, 한국위성, 글로벌 감시 능력 입증. 로이터, 미일, 한국기술력 과소평가.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방산주 급등, 협력 문의 쇄도. SNS는 더 난리였습니다. 한국이 판을 바꿨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 못한다. 착륙 후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은 긴급회의 중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모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동맹이 파괴되는 겁니다. 시아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한국의 의도가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로웰 보좌관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로우주센터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가보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리고 수습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아가 따라왔어요. 로웰,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압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수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습이 가능한 상황인지조차 모르겠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예매했죠.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포토맥강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통제에서 협력으로. 아침 회의에서 들었던 제임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정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통제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과하러, 그리고 배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남 고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겨울 들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가시는군요. 요즘 거기 난리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 온다던데요. 다들 협력하고 싶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게 이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 됐으니까요. 나로우주센터 정문,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로웰 보좌관님.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죠. 소윤 박사도 함께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소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시죠. 준혁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소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 방해 신호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감시 프로그램을 몰래 넣었을 때부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왜? 제가 물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들의 능력을 파악해야 했죠. 우리를 이용한 겁니까? 통제하려던 쪽이 누군지는 명확합니다. 소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이 증거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왜죠? 동맹이 무너지는 건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윤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최신 암호기술 공동 개발, 주파수 관리 협의체 구성, 서로 존중하는 협력 체계. 통제가 아닌 협력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셨네요. 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윤이 말했어요. 공격 시도 기록은 우리가 보관합니다. 보험으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흥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준혁이 함께 걸었습니다. 로엘 보좌관님. 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것.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기가 아닙니다. 책임이죠.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밍 실패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세부 사항은 남겼습니다.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죠. 미래를 위한 경고로 남긴다. 파일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대통령에게 한국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협력 체계로 전환을 권고합니다. 승인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나로우주 센터를 찾았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였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옆에서 준혁과 함께 서 있었죠. 또 오셨군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공동 위성 프로젝트 논의차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협력이 순조롭습니까?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결단을 내렸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성이 뭔가 특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로엘 보좌관님. 준혁이 저를 봤어요.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죠? 존중이 통제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통제실에서 소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보좌관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암호 시스템 공유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올라갑시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로우주 센터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석 달 전 이곳에 왔을 때는 통제하러 왔었습니다. 지금은 배우러 왔죠. 그리고 다음에는 함께 만들러 올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 아리랑 7호가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위협도 없이 그저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세계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백악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화이트보드를 봤어요. 석 달 전 적어놨던 통제와 신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커를 들어 동그라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새로운 단어를 적었어요. 존중.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제임스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안정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더군요. 답장이 왔어요. 배우셨군요, 보좌관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사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 위성 하나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